안녕하세요. 지무크 자바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컴퓨터공학과 황희정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배열 이해를 위한 기본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배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또 배열을 초기화하고 또 배열의 원소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열과 관련된 주요 클래스의 메서드들을 활용하는 방법과 또 복잡한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배열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명의 학생 성적을 처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각각의 학생의 성적 값은 변수에 대입이 돼야 되겠죠. 프로그램에서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렇다면 그냥 좀 단순하게 100개의 변수가 필요하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학생 한 명의 성적을 int 성적 1은 90점, 그 다음에 int 성적 2는 95점, 이런 식으로 총 100명이라면 100개 변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나의 변수명으로 100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배열인데요. 예를 들면 배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방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0개라면 100개의 방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각각의 방은 특정 크기로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자열이 들어간다면 문자열, 정수값이 들어가면은 int, 그 다음에 실수값이 들어가면 더블,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크기를 서로 고정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의 성적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90점인 학생, 95점인 학생, 82점인 학생 등등등 점수가 들어갈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들어간 데이터들을 배열은 인덱스라고 불리우는 숫자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 2번째 인덱스, 100개는 99번째 인덱스까지 사용하게 되겠죠. 0부터 시작이니까. 자, 그리고 예를 들면은 하나의 변수명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냥 줄여서 S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S라고 하는 변수에 이렇게 배열 데이터를 넣어놓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데이터는 S의 0번째 데이터, S의 1번째 데이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이 배열이고요. 근데 이제 배열의 경우에는 좀 다소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배열 대신에 리스트, 그리고 연속된 데이터 형태는 아니지만 자료 구조로서 우리가 맵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장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배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열은 선언할 때 크기가 고정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를 순차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모르면 데이터를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배열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모두 동일한 자료형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배열의 크기, 다음 데이터로 넘어가기 위한 인덱스가 다음 데이터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타입이 동일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타입이 다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열 중간에 값을 추가하려면 기존 데이터를 모두 이동시켜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 사이에 예를 들면은 82를 1로 보내고 싶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학생 한 명이 누락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93점인 학생 하나를 여기다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임의로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다 조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데이터를 일로 옮기고 여기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넣고,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를 다시 재배열시켜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 자바의 배열의 문제가 아니라 배열이라는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의 선언과 데이터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배열을 선언할 때는 자바의 경우에는 배열에 들어가는 각각의 원소의 타입, 그 다음에 변수명, 그 다음에 이제 배열 표시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배열 표시는 이렇게 변수명 뒤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입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이냐? 그것은 뭐 개발자 개인의 취향입니다만 타입에 붙는 것이 조금 더 명시적으로 정수형 배열이구나, 문자열 배열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뭐 두 가지 방법 어떤 것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타입에 배열 표시를 붙여주는 것이 보다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랭스라는 필드를 통해서 배열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반복문 예제에서 이 부분을 살펴본 적이 있죠. 다음은 배열의 주요 메서드입니다. 배열 자체는 별도의 클래스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배열 구조를 다루기 위해서 어레이즈라고 하는 클래스가 따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배열은 객체 지향 이전의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객체형 구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레이즈라고 하는 별도의 클래스를 통해서 배열과 관련된 기능들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레이즈 클래스의 메서드들은 모두 스태틱입니다. 따라서 인스턴스 생성 없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java.util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패키지 임포트를 해줘야 되겠죠.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대표적인 메서드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asList입니다. 이 asList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배열 데이터를 어레이 리스트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자바의 컬렉션 API를 사용할 때 편리한 방법이고요.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를 만드는데 초기 값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래 어레이 리스트는 어레이 리스트.add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가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데이터를 초기 데이터로 추가하려면 이게 이제 곱하기 4, 4번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샘플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초기 값을 추가하는데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안 쓰고 이와 같이 배열처럼 나열된 데이터를 그대로 array.as 리스트를 통해서 집어넣죠. 물론 요거를 그냥 여기다 직접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as 리스트는 배열 데이터를 array 리스트로 변경하기 위해서 주로 array 리스트의 초기 값을 지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 메서드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toString인데요. toString은 기본적으로 자바 오브젝트 클래스에 포함된 메서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 뭐 기본적으로 내가 만드는 뭐 예를 들어서 클래스 my 클래스를 선언했다고 하더라도 이 클래스에 toString 메서드가 없을 경우에도 toString 메서드를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드는 모든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오브젝트 클래스에서는 toString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오브젝트 id라는 것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생성된 객체의 고유 번호 값이 출력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배열 자체를 system.out.println의 파라메터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system.out.println의 카스, 이게 배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배열에 있는 데이터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 아이디가 출력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단순하게 출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혹은 배열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을 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걸 써야 되냐면 앞에서 배웠던 for문을 써야 되죠. for loop를 돌면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데이터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기에는 다소 코드가 많아지는 문제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도 바로 arrays.toString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배열 데이터를 출력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배열의 원소값들이 모두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원소에 접근하는 경우가 아니라 배열의 값을 그냥 단순하게 출력해 보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메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렬입니다. 배열 속에 있는 원소들을 정렬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배열이 오름차순 정렬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거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름차순이 정렬이 기본이고요. 내림차순은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을 할 때는 그냥 sort 메서드를 쓰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초기 데이터로 이걸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카스라는 배열에 현대, BMW, 벤츠, 토요타 이렇게 넣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것을 오름차순 정렬을 시킨 거예요. sort. 자, 그랬더니 벤츠, BMW, 현대, 토요타 이렇게 정렬이 돼서 출력이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을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시키려면, 즉 토요타부터 역으로 출력을 시키려면 collection.reverse order라는 메서드를 호출한 인자값을 넣어줘야 돼요. 이제 이것은 뭘 리턴하냐면 컴패레이터 객체를 리턴합니다. 이 컴패레이터 객체는 원소값들을 비교해주는 연산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한 클래스가 되겠는데요. 이 컴패레이터 타입을 리턴해 주는 게 바로 collections.reverse order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순으로 정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from index와 to index를 이용해서 구간 정렬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from index는 시작값이 되고요. to index는 마이너스 1까지입니다. 즉 0부터 2까지 한다면 실제로는 0과 1 두 개만 정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n-1까지 정렬을 한다라는 2-1까지 정렬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배열의 값이 지금 계속 변화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정렬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카스 배열의 값이 처음에 정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벤츠, BMW, 현대, 토요타와 같이 오름차순 정렬됐는데요. 이것을 리버스 오더로 역순으로 정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제 이렇게 토요타, 현대, BMW, 벤츠와 같이 역순 정렬됐죠. 자, 그리고 이것을 0, 2 구간만큼만 정렬을 시켰습니다. 기본 정렬은 오름차순이죠. 기본 정렬은 오름차순. 예, 그래서 0과 2라는 것은 0과 1, n-1까지니까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토요타와 현대만 정렬을 하는데 오름차순 정렬이 기본이니까 현대가 앞으로 오겠죠. 그래서 현대, 토요타.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자, 이와 같은 정렬 메서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피 오브는 배열을 복사하는 데 사용하는 메서드고요. 카피 오브 레인지는 특정 범위만 씁니다. 마찬가지로 n-1까지 하는 거고요. 자, 다음은 다차원 배열입니다. 다차원 배열은 하나 이상의 배열을 포함하고 있는 배열 구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생각하면 배열의 원소가 또 다른 배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원 배열은 배열 요소로 1차원 배열을 가지는 배열이에요. 자, 예를 볼까요? 자, int 2차원 배열이 있어요. 2차원 배열이 있는데 all scores, 그래서 예를 들면 요게 학생 한 명의 성적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학생 한 명이
5과목씩 수강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학생 한 명의 배열이죠. 성적 배열. 그리고 요것은 두 번째 학생의 성적 배열이에요. 0번째 학생, 1번째 학생. 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하는 여러 명의 학생을 처리하기 위한 자료 구조를 우리가 배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배열의 원소에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 원래 요 하나의 배열만 본다면, 요 85는 배열의 1번째 인덱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겉에 배열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구조로 봤을 때는 요게 0번째 인덱스고 요게 1번째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얘는 0번째 인덱스의 첫 번째죠. 그 0번째 인덱스의 0번째, 1번째, 즉 85. 자, 이와 같은 구조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뭐 예를 들면은 요게 그 하나의 학과로 가정해 볼 수 있겠죠. 학과 안에 여러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학과가 또 많다. 그럼 이런 구조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학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그런 경우에는 이와 같이 3차원 배열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학과, 이것은 B학과, 그리고 네. 네, 여기는 B학과, 네, 여기는 C학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0이고, 얘는 1이고, 얘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는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인덱스에서 예를 들면 얘는 다시 0,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0, 1, 이와 같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두 번째 학과에 그리고 두 번째 학과의 세 번째 학생의 첫 번째 과목은 두 번째 학과니까 0,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이니까 2가 되겠어요. 그러면 0, 1, 2 이게 세 번째 학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과목이니까 0 그래서 91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차원 배열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런 다차원 배열은 과거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개념이 정착하기 전에 복잡한 자료 구조 처리를 위해서 다차원 배열은 매우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에서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이러한 다차원 구조의 배열을 쓰죠. 보통 이러한 배열 구조는 변경이 되지 않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읽어와서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활용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차원 배열을 무조건 사용하기보다는 객체지향 구조를 좀 더 확장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더 좋죠. 예를 들면은 성적 같은 경우에 뭐 자바의 자료 구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적을 처리하기 위해서 뭐 성적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자, 이 성적이라는 클래스 안에 또 다른 자료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자료 구조가 또 있는 거고, 이것을 어레이 리스트로 만든다. 그러면 하나의 성적, 학생의 성적을 관리하는 곳에 여러 과목의 성적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 또 이 성적 안에 뭐 과목명과 성적이 들어가는 맵 구조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성적들을 다시 리스트로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다차원 배열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 있죠.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최근에 많이 쓰는 제이슨이라는 표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이슨도 마찬가지 이런 중괄호로 이루어진 데이터에 각각의 데이터를 키 밸류 형태로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이슨도 원소 구조 안에 또 배열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배열 안에도
또 다른 제이슨 객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이슨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다양한 배열의 활용을 알아보도록